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백희원입니다. 작은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에서는 2015년에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때와 또 지금 어떻게 다르게 새로운 기본소득 이야기를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디다 쏘면 네. 녹색당에 올해 3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3월에 대의원대회에서 정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심각한 불평등 문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정치개혁이고 정책위원회에서는 페미니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지금 한 번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IPCC라는 곳은 이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UN 산하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기관인데요. 과학자들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수준의 결과만을 발표한다고 하는 건데 이 IPCC에서 원래 교토 협약에 따르면 저희가 2.0도 2050년까지 기후위기가 산업화 이후 2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특별보고서에서 지난해 1.5도로 단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안에 수많은 증거들이 들어있지만 2.0도일 경우에는 북극이 다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남았다고 합니다. 2.0도에 도달할 경우에 1.5도에 도달할 경우 100년 정도 걸릴 걸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려면 1.5도까지 내려야 한다. 근데 현재 속도로 가면은 4.0도가 넘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2050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커브를 그려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가들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인류가 여태까지 탄소 배출을 이만큼 했다고 하면은 1.5도까지는 이만큼만 배출했을 때에 1.5도가 되고 이걸 넘어가는 순간 1.5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탄소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고 전 세계적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먼저 탄소를 많이 사용한 국가들에선 선진국에선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고 아직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나라들에서는 남반구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카본 버짓을 쓸 수 있게 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세기 석유를 두고 우리가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또 냉전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수준의 새로운 체제 변화로 세계가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후위기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소 예산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함께 공멸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와중에 미국은 얼마 전에 교토 협약에서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큰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책이나 사회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도 하나의 상수적인 요인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에서는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은 이것이 불평등의 문제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과 개발을 추구해 나갈 때 힘을 실어줬던 것은 결국 토건 개발,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기업 중심 그리고 그것이 수도권과 어떤 산업단지 중심의 도시들을 개발해서 부동산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끌어져 왔다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저 철강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가 또 항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 6위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경제성장 대국의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분만 사실 사회적으로는 계속 공유해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GDP가 엄청나게 늘었고 올해 GDP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2018년에 초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저 어렸을 때랑 비교해봤을 때 1만 달러 이상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하지만 분명 한국 GDP가 1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뚜렷한 삶의 질 개선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3만 달러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 삶이 더 행복해졌는가 자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정의당 고강영 정책 연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가족의 상황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졌는데 불평등을 살펴보자면은 도시와 지역의 불평등도 있을 뿐더러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구 형태에 따른 불평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 등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앞서 말했던 철강이나 수출주도 중심의 산업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족임금 제도를 채택하고 사회보험 제도도 그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왔고 이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젠더 갈등으로 모두가 너무 익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을 통해서 자본 없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사실 빈곤을 피하기가 어려운 자본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소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사회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논리와 주체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탄소 기반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의 힘을 불려주었고 그리고 건설과 토건이 대기업들에 의해서 또 국가와 함께 계획하에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집을 보게 되면서 주거권이 박탈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이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남성과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폭력을 견디면서 무임금의 돌봄 노동에 복무해야 했고 그리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GDP가 올라갔고 그 GDP라는 지표 혹은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라는 지표 성장률 7%라는 지표를 놓고 움직인 전문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표 중심으로 성과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들도 사례들도 수없이 많이 기본소득 지지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체들의 뿌리가 같은데 문제는 이 주체들은 명확히 보이는데 이 주체들 외의 사실 이들보다 더 숫자가 많고 더 중요한 사회의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이 2015년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운동을 해나가면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 특히 농민과 청년과 노인을 위시한 주체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정책에는 투표를 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주차장을 늘려준다고 하는 정책에 투표할 것 같은 뚜렷한 유권자 집단을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직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 시민들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상은 이런 가설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삶 안에서. 예컨대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자고 하면은, 집을 사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지 집을 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모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과 금융시장으로부터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실 집을 사기가 힘든데, 그러려면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서는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예를 들면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와도 금융권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직장의 정규직이어야 안전한 소득이 나온다라는 가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게 소득이 나오는 정규직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는 쉽사리 생각을 하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비싼 돈을 내고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녹색당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결국에는 아무리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포용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대입 중심의 교육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시를 2번 칠 거냐, 정시 비중을 확대할 거냐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청년은 결국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 중심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지원한다고 할 때에도 결국 취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고용 중심 정책에서 비용을 좀 더 지원할 때 결국 취업률이 더 늘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사실 결국 가짜로 창업하고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왜곡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왜곡된 정책의 경험이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더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임금 노동자 중심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돌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더 강화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EITC처럼 근로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해왔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완전히 타겟팅해가지고 주거복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피드백 중심으로 정치와 정책이 연결되어서 돌아가다 보면은 바꾸는 날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설들을 기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런 삶만이 100%의 평범한 삶, 내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착각을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고요. 훌륭한 정치인들과 또 당과 함께 가는 당원들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런 목표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은 적어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임금 노동과 소득 간의 고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국토 보유세 부분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불로소득과 부동산 간의 연결고리도 끊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생계 측면에서 불안을 줄여준다고 했을 때 사교육에 대한 압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부동산과 연결돼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생활동반자법이나 주거권의 확실한 보장 같은 것들이 병행될 때 다른 불합리한 연결고리도 끊어내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구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열된 개발 연합이 아니라 각자의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는 자신의 젠더 지향이나 상황이나 어떤 직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언어나 인종이나 직업 상태 같은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민들 공동의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제 이야기했던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약 형태 전환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쉼과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키워드보다 좀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시민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겠지만 쉬거나 돌봄 없이 생애를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인간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중인 기본소득 이야기는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과 농민수당 중심으로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지난 지선 때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시간 빈곤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쉬고 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의 안전망에서 빗겨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형태를 안식년 기본소득의 형태로 제안해 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맞물려서 제안을 해보고자 하고요. 이 경우에는 꼭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일종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해서 돌봄노동 종사자라든지 혹은 다양한 이직 및 전직이 이제 앞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는 이 안식년 기본소득의 기간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단계적 설계를 해나가면서 기존의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 아동수당과 같이 이야기가 되었던, 그러니까 청년 배당, 농민 기본소득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소득급여 복지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저는 사회수당이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온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의 기본소득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시민권과 무조건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안식년 기본소득 시간의 형태로 접근을 하면서 앞서 논의되었던 부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회수당 체제로 개편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발전해 온 것 같다고 어제 포럼을 들으면서도 느꼈는데요. 좀 더 상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당연히 기후정의세와 생태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법과 같은 특별회계의 전환과 부동산 토지 보유세 및 불로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서 채원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 총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제 이제 60% 정도의 사람들이 좀 이제는 들어봤다라고 한다고 정환을 발표해주신 연구원분이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그 좀 들어본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모두와 연관이 있는 건지, 현재 일의 양식과 연결지어서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시민들을 연결하는 것인지 좀 더 쉽고 명확한 언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2020년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